371쪽에 가등기 보겠습니다. 가등기. 아직은 뭐 초반부니까 쉬운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가등기. 이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할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대부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10%만 남은 상태예요. 10억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9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1억 원만 지급하면 돼요.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잔금을 다 받지 않았으니까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이 매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에서 이중매매 맞습니까? 제1매매, 제2매매, 이중매매가 될 겁니다. 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왜요? 일단 등기가 되세요? 네? 민법에서 하셨죠? 왜 이중매매가 유효입니까? 우리 판례가 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까요? 지금 병과 을 사이에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붙은 겁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병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선이라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경쟁이 붙어갖고 병이 이긴 겁니다. 이걸 금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제2매매에 범죄가 개입됐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병이 갑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든지 그렇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성립되니까 범죄가 개입된 거예요. 범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선이에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매매가 유효하다면 병명의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물권이죠. 여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을이 취득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갑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병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죠. 그래서 병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서 경쟁은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갑은 갑질한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을은 매매계약 먼저 체결했죠. 대금도 거의 전부 일부만 빼놓고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을을 갑질한 놈을 빼고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우리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가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담보 가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면 본래의 등기를 하겠죠. 본래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래의 등기, 본등기. 그러면 이 본등기를 갖추게 되면 요 가등기를 갖췄을 때 요 을은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냐면 이 가등기라는 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른 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했을 때 어른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할 겁니다. 본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된 상태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 이루어졌고 이것이 두 번째 이루어졌고 이것이 세 번째 이루어졌다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을의 순위가 병의 순위보다 앞서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 등기를 해준 시점은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즉,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 방법이에요. 그렇게 양립 불가능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뒤에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나올 건 뻔해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네, 가등기. 정확하게 23초 전에 강조했는데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 본등기 시점. 순위 결정 시점은 가등기 시점. 그러면 병명의 등기, 제3자 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기대를 갖게 되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맞습니까? 따라서 가등기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병명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그렇다면 이 가등기 권리를 을은 A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재산적 권리니까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가 을에서 A로 굴러가서 옮겨지죠. 이때 어떠한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이전. 가등기 이전. 맞습니까? 따라서 A 명의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A 명의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가. 그 다음에 을에게 가등기가 설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A에게 가등기가 이전됐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A가 B에게 또 넘깁니다. 그러면 또 가등기 이전 등기 하겠죠. 이건 무슨 등기일까요? 네? 부기의 부기등기. 즉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 도출되면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부기, 한 번 더 가면 부기부기, 부기가 될 겁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합니다. 민법은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가등기는 세 가지 정도에서 출제가 돼요. 요거 직권말소,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거밖에 될 게 없어요. 민법은 쉬우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등기법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네, 우리 등기법은 요 가등기의 요건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쉬운 것은 가등기 요건이에요. 뒤에는 훨씬 어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쉬운 것만 할 겁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을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또요. 부동산 임차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래의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즉, 세 번째 요건은 본등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러면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역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지역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역권 설정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에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유치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유치권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유치권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정 담보물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 담보물권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공유지분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공유지분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돈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가능할 때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니까 이 청구권은 행사해서 물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청구권 행사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의미는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반대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하냐면 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그렇죠. 본등기를 갖춘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취득한 자가 그 물권을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리가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한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청구권이에요. 본등기 이전에 나타나는 청구권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합니까? 이전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물청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채청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불가능하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거네요.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우리 등기법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확정될 청구권. 이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아직 민법이 안 되시니까. 사실은 다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이거 좀 보실 텐데요. 먼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표제부 등기에서는 가등기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우리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죠.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변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변동.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 변동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생,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등기법에서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리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예요. 그럼 이 가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과 처분 제한은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보존과 처분 제한은 없어요. 맞습니까?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보존 등기와 가등기는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존 등기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세 가지가 추려져요. 첫 번째, 표제부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소유권 보존 등기도 불가능하다는 것. 처분 제한 등기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 있지? 변경 등기, 소멸 등기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가 뭐냐면 요 시는 시작할 시자고요. 시작할 시자. 요 기자는 기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 반대 의미가 뭐냐면 시작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종기라고 얘기합니다. 종기부 청구권. 이게 반대의 의미예요. 종기부 청구권, 시기부 청구권, 종기부 청구권은 민법에서 총칙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 정지 조건은 반대 의미가 뭐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자꾸 출제해요. 시기, 종기,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유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단독행위라고 보게 되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증여라고 보게 됩니다. 이건 계약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로 보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한 증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유증은 원칙적으로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느냐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유증자가 사망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자가 사망한 시점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을에게 발생하는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이 사망하는 시점에 발생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이 유증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장래에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 확정된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등기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은 미확정이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유언을 통한 증여에서 이 유언은 갑 유증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어요. 철회하는 방법은 유언장을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반대되는 유언을 하게 되면 배치되는 부분에선 철회로 간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제한도 시기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철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요 갑이 유증자가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갑이 유증자가 사망을 했다면 이제 철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철회하고 오라고 보내주지 않아요. 휴가를. 그렇죠. 따라서 철회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이거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한 7월쯤 가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 보이니까 미리 네. 물론 다른 학원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닌가? 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여하간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총 몇 개를 외우셔야 될까요?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요 세 가지를 일단 먼저 외우십니다. 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까? 요 세 가지 요건이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쭉 넘어가셔서 가처분등기 보겠습니다.
391조. 참 책도 두껍죠. 제 요약집은 글씨가 좀 포인트가 큰데도 120페이지인가 1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거만 다 하셔도 다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먼저 이제 가처분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이때 이 갑이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어디에 있겠죠? 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요쯤에 있습니다. 아이고. A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는데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집행권원은 보통은 판결서를 얘기해요. 판결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판결서예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강제로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 판결서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겠죠.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 즉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여기서 확정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단계에 있을 때 이를 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때 그때 확정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오래 걸린 판결은 15년짜리가 있습니다. 짧으면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왜 15년이나 걸리느냐면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가죠. 2심에서 3심 가죠. 3심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2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3심 가겠죠. 또 파기환송.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바람에 15년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중간에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누구 소유로 바뀝니까? 을 소유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갑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송 중간에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서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결서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보존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존과 보존은 다릅니다. 보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보전은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보존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존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이 보존소송은 다른 자에게 채무자가 소유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합니다. 이 보존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때 이걸 보존소송이라고 부르고 이 소송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 즉 집행권한을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을 보존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과 보존소송은 보통 동시에 제기를 합니다. 이 본안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보존소송은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는 결정이 나와요.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급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채권자가 가진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요게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가압류가 보존소송으로 제기됐을 때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경락대금이 나오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자신의 금전 채권을 순위에 맞춰서 배당 받아가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방법이에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전 채권이니까 돈으로 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경매 절차로 넘겨서 돈으로 받아가는 것이고요.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특정 채권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채권이라서 부동산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금방 결정을 해주고요. 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결정했다면 법원에서는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소에다가 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되니까 법원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닙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절차는 전부 다 법원의 촉탁입니다. 법원의 촉탁이 있게 되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한다든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는 뭐에 의한 등기라고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있겠습니까? 등기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촉탁이 있다고 해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때는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A 명의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A를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요 갑은 요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없다고? 가능합니다. 여기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이 금지의 의미는 뭐냐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금지의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금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냐면 요 A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나중에 A가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요 채무자에게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고 처분 제한의 효력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의 효력이 뭐냐면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가 됩니까? 을 소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송이 진행이 돼서 A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A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A는 가압류 채권자일 때는 경매 절차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존재하겠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립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로 뺏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뺏겨요. 그렇죠. 따라서 이 을은 권리 취득을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쳐드신 채무자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기 때문에 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돈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요 갑에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을은 상대에 따라서 달리 주장이 되죠. 따라서 이를 상대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제한 등기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싶은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예요. 요게 주로 이제 가압류 등기보다는 가압류 등기가 출제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금전채권. 요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입니다. 요거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이때 갑은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와 갑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지 않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등기 안 해주니까 못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뺏어가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판결서. 맞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을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 소송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안소송. 본안소송. 그렇죠?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따라서 중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강제 집행 못하죠. 따라서 이때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계속 가지고 있도록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 소송을 제기할 텐데 요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전 소송으로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전 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금전 채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따라서 보전 소송으로 뭐를 신청하겠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2, 3일 안에 나와요. 긴급성을 요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을 테고 등기소에 뭘 하겠습니까? 촉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촉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A는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을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을은 현재 소유자예요. 그리고 소송은 이때부터 을은 소유자겠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다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이 A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의 신청이 없어도 판결서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이때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하는데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A.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그런데 우리 등기 예규에서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 갑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죠. 단독 신청.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그러면 공동 신청이 공동이 아니라 동시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이 됐다면 등기관은 먼저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런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실행될 때 촉탁이면 말소될 때도 촉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직권말소라고 예외적으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게 논리로 본다면 촉탁말소가 맞아요. 그런데 등기법에서 직권말소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사실 요 정도가 가처분 등기에 거의 70%를 한 거예요. 요게 어렵죠? 더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네. 사실 이 정도만 보셔도 가처분 등기에 거의 대부분 해결합니다. 요게. 네. 그래서 요 정도 우리 책에는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요약집으로 아주 정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97쪽을 보십니다. 사실은 이 가처분 등기는 저런 그림 3개만 그리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어떤 학원을 가봤더니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반복을 많이 합니다. 안 틀리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397쪽에 이의 신청을 볼 겁니다. 이의 신청.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네요. 엘리트들이 모여있어서 그런가? 먼저 이의신청의 개념은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다를 이자. 이거는요, 의견할 때 의자예요. 그리고 신청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한다는 뜻이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신청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의견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불러요. 이때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갑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을 했어요. 이때 등기관은 이 신청에 대한 대답으로 처분이나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정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 결정이라는 형식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은 중요한 거,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등기 실행 결정, 각하 결정. 그때는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나오고요. 등기 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열람을 신청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할 때 그때는 처분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건 행정법에서 보는 거니까 모르셔도 됐고요. 이 처분 결정에 대해서 갑이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 다른 의견, 이 신청을 등기관에게 한다면 등기관이 번복할까요? 번복하지 않을까요?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번복하게 되면 심할서 써야 돼요. 그래서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번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신청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등기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이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른 의견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게 하는 겁니다. 이 신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네? 뭐라고요? 있다 없다.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공법 시간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죠. 그런데 이 등기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한두 푼짜리가 아니에요.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20억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두 번째, 이의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등기관의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정지효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행부정지효라고도 불러요.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등기관의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부당할 때만, 갑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만 다른 의견을 요구해야 되죠. 그런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도 요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관들은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법관들이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따라서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갖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정지효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의 신청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왜 이의 신청서는 등기관에게 제출하느냐면 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의 신청의 뜻이,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등기관이 판단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합니다. 등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의 신청의 의미가, 취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처분이나 결정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즉 번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송은 보낼 송자고요. 부자는 줄 부자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서랍에다 집어넣고 안 받은 채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의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일 이내에 송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법원에 법관이 있죠. 법관은 이 시점과 법관의 처분 결정 시점이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의 신청 시점이고 이때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판단을 내릴 때 법관이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등기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절차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기각결정이란 건 뭐냐면 버릴 기자에 이거는 무릎각자예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기각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부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와 유사해요. 각하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면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과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갑의 이해관계와 어떻습니까? 직결돼 버리죠.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A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버리면 요 A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면 A보다 후순위자가 돼 버리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등기가 되는지는 갑의 입장에서 대단히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요 갑의 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등기관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 언제 합니까?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순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또 나타납니다. 또는 두 번째 가등기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 언제 합니까? 순위를 보존시키고자 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를 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가? 네. 이왕 한 김에 어려워도 더 하죠. 네. 이왕 한 김에.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8월 달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만할까요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할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반만 하죠. 반만. 하나만. 이 부당을 판단하는 시점, 이게 출제가 됩니다. 판단 시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이에요. 아니요, 처분 결정 시점입니다. 이건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입니다. 여기 처분 결정 시점과 이의신청 시점은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부당성 여부 판단을 요때의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느냐, 요때의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적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거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부당성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되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처분 결정 시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게 또 출제가 될 겁니다.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요 부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 부당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건 뭘까요? 등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 부당할 때 이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 부당은 각하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의신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소극적 부당은 등기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즉 등기부에 어떤 기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작년에 출제가 된 겁니다. 적극적 부당이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된 것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으니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있죠. 따라서 이때는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95%를 한 겁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의신청도 안 틀려요. 나올 게 뻔하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의신청까지 좀 보시고요. 지금 뭐 5월달, 6월달에는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 요약집은 이제 단어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요. 문장으로 테마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테마별로 주제별로 이제 요약집이 만들어졌는데요. 글씨가 좀 커요. 글씨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이 많으셔서 글씨가 큰데요. 글씨가 큰데도 불구하고 1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재 글씨 정도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만 보셔도 24개 중에서 22개는 득점이 가능하실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게. 네. 왜요? 물론 믿지 못하시겠죠? 네.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